신뢰가 전 세계적으로 좀 무너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자, 이때 어떤 은행이 안전할 거냐 우리는 찾아봐야 되는데 과연 어디가 안전하고 어디가 불안한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돈 맡긴 은행 약간 부실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회사가 지금 전혀 돈을 못 벌고 있어서 파산 내지는 뭔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고 있는 조용히 가서 예적금을 옮겨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돈을 맡긴 은행 과연 정말 얼마나 안전한 것일까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안에는요, 우리가 돈을 맡긴 은행이나 저축은행 이런 은행들이 과연 얼마나 망할 확률이 높은지 아니면 절대로 망할 확률이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금융불안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다 보면은 은행 중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은행 중에 규모가 굉장히 큰 은행들이 금융불안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렇게 불거진 금융불안의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제가 전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경기라는 것이 후퇴나 침체를 거치고 회복, 상승을 반복한다고 말씀드렸고 침체는 금리 인하, 상승 때는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내용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의 은행들의 불안 문제, 금융불안 문제가 왜 발생하느냐? 근본 원인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바로 통화정책의 속도의 문제죠. 미국이 급격하게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바꾸면서 통화정책의 속도를 빨리 가져가면서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부작용을 낳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최근에 이제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느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채권 가격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항상 듣는데 채권이라는 건 자꾸 들어도 어려워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비례한다라는 말을 제가 계속 드렸죠.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면 과거에 발행됐던 채권의 가격은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 빨리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미국 은행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대부분 돈 벌면 뭐하죠? 예적금 받으면 뭐하죠? 대출을 놓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은행 같은 경우는 대부분 미국 국채를 사거든요. 채권을 사놓는다는 거죠. 아니면 주택 저당 증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채권을 사놓는데 채권의 가격이 말 그대로 폭락을 하게 되니까 한마디로 뱅크런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채권 같은 걸 많이 안 사니까 괜찮냐? 우리나라는 대출을 많이 내보냈잖아요, 은행들이. 근데 이 대출이 많이 부실화되면은 우리나라도 사실은 비슷한 문제가 불거질 수 없으리란 법은 없다라는 거죠. 최근에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 연준의 신뢰가 바닥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원래 이 연방준비제도는 말 그대로 굉장히 좀 신뢰받는 기관이었는데 최근의 행보를 보면은 2021년도에 이 인플레이션 문제가 없을 거라 그랬다가 2022년도에 인플레이션 문제 생기니까 부랴부랴 금리를 올리는데 그 속도가 너무나 빠르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이랬다 저랬다 오락가락 하여튼 최근 들어서 연준의 신뢰가 바닥을 향해 간다라는 거죠. 자, 연준의 역사를 보면요, 폴 볼커라는 연준 의장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이 폴 볼커라는 연준 의장 기억 못할 거고요. 앨런 그린스펀이 가장 유명한 연준 의장인데, 아마 1980년대생들도 그린스펀을 모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분도 모르고, 아마 1980년대생부터 아시는 연준 의장이 벤 버냉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양적 완화를 2008년 금융위기 때 시행했던 분인데 벤 버냉키라는 분을 기억하시는 분, 이분은 아마 80년대생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은 여기서부터 기억하지 않을까. 자넷 옐런 여성분이고 지금 재무
장관을 하고 있는 자넷 옐런 의장까지 기억을 하실 겁니다. 현재 제롬 파월인데 최근에 이제 직전 5명의 연준 의장 중에 가장 무능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응도 우왕좌왕에다가 연준의 신뢰를 지금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연준이 이렇게 신뢰가 바닥으로 향해 가다 보니까 최근에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무슨 약세냐? 1,300원을 넘나들고 있고 1,200원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1.5%나 더 높고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화가 그다지 그렇게 더 폭등하지 않는 걸 보면 상대적으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평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최근에 불거진 은행들에 대해서도 예금자 보호를 다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잖아요, 미국이. 예금자 보호를 뭘로 하겠습니까? 결국은 돈 찍어내서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죠. 결국 달러화에 대한 미국 통화 정책에 대한 신뢰가 전 세계적으로 좀 무너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이제 달러가 더 이상 그 위상이 옛날과 같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만약에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4월에 금리를 동결하고 4월 달에 금리를 동결하고 미국은 4월은 아니고요. 5월 2일, 3일 걸쳐서 FOMC가 있는데 그때 만약에 0.25%를 인상한다 그러면 차이가 무려 사상 초유인 1.75%까지 나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로 미국이 아마 또 동결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의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FOMC는 현재 지금 몇 번 남아있느냐라고 보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6번 남아있고요. 우리나라의 금융통화위원회는 5번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 이제 통화정책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어쨌든 은행권의 금융불안이 번지기 시작한 것만은 사실이다.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서 잘 주목해야 된다. 금융권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뉴스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런 유사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는 지난해 12월 말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0.4%였는데 전 분기 말 대비 0.02% 상승했고 부실채권의 규모도 금액이 10조를 돌파해서 10조 1,000억으로 전분기보다 4천억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기업 여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개인한테 돈 빌려준 거보다는 기업한테 돈 빌려준 거가 돈을 떼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때 어떤 은행이 안전할 거냐 우리는 찾아봐야 되는데 기업에다가 돈을 많이 빌려준 은행이 안전할까요? 개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이 안전할까요? 맞습니다. 개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들이 안전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들은 금액 자체가 작고 분산이 되잖아요. 한 명한테 빌려준 게 아니니까 뭐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한테 빌려주니까 리스크가 분산이 되는데 기업은 개인만큼 많지가 않고 한 기업한테 몇 조씩 빌려줬다가 그거 하나 나가 자빠지면 큰일 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은행을 보더라도 이 은행이 도대체 기업 여신을 많이 하는지 개인 여신을 많이 하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특히 우리가 요즘 조심해야 되는 게 저축은행인데 저축은행이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국내 저축은행은 연체율이 3%대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취약 차주의 상환 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그 원인이 분석된다는 거죠. 취약 차주라는 거는 여기서 차주는 돈 빌린 사람이고요. 취약이라는 것은 돈 갚을 능력이 조금 취약한 그런 대출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대손 충당금 적립 비율이 113.3%로 전년 말보다 0.2%, 대손 충당금 비율은 13.35% 하락했다라는 거죠. 경영이 약간 부실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지금 뱅크런을 해야 될 정도의 위험은 아닌데 여러분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돈 맡긴 은행, 여러분들이 돈 맡긴 저축은행 과연 어디가 안전하고 어디가 불안한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돈 맡긴 은행 과연 얼마나 안전할까? 여러분,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건 파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네이버에 파인이라고 치셔도 됩니다. 파인이라고 치면은 소나무가 나오든지 아니면 얘가 나오든지 할 텐데 파인. 자, 파인이 아니죠. 파인이죠, 파인. F니까.
자, fine인데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맨 밑에 은행과 저축은행이 나와 있거든요. 저는 오늘 저축은행을 한번 눌러봤습니다. 자, 저축은행을 눌러보니까 이런 화면이 나와요.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은행 한두 군데 정도는 거래하고 있고 저축은행 한두 군데 정도는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래하고 있는 저축은행과 은행이 과연 얼마나 경영이 안전한가를 확인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세 가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자, 몇 가지요? 네, 세 가지를 확인하라라는 거죠. 첫 번째는 은행의 BIS 비율을 확인해야 됩니다. BIS 비율. 자, 이거 어디서 보느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fine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저축은행을 클릭하면 경영 상태가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BIS 비율이라는 게 있죠. BIS 비율, 뭐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자, BIS 비율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 자, 위험 자산 분의 자기 자본을 자기 자본 나누기 위험 자산 곱하기 100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자본 대비 위험 자산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자, 보시면 15.25서부터 12, 13 이렇게 쭉 있죠. 이게 어떤 게 높고 어떤 게 낮은 거냐라고 보면은 일단 8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 비율이 위험 자산 대비 8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여기 은행들 중에 8 미만은 없네요. 다행히. 없는데 뭐 특정 어떤 은행은 8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걸 꼭 확인을 하셔라. 8 이하가 되면 빨간불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BIS 비율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고정 이하 여신 비율.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이렇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설명드릴게요.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라는 게 뭐냐? 자, 여러분, 은행이 돈을 빌려주면 회수가 가능한 채권을 정상이라고 합니다. 이자도 잘 내고 있고, 아주 경영도 잘 되고 있어서 돈을 뜯길 염려가 전혀 없는 채권. 그게 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주의. 연체까지는 아닌데 최근에 약간 경영 상태가 힘들어진대. 그러면 그 회사에 빌려준 돈은 요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정은 뭐냐? 한 번 정도 연체는 있었으나 3개월 이상 연체는 하지 않고 돈을 갚지 못할 거다라는 것이 뭐 이렇게 확실하진 않은 그런 상태가 고정이고요. 그 다음에 회수 의문. 이거는 이미 3개월 이상 연체가 되기 시작한 그런 채권입니다. 그 다음에 추정 손실. 이거는 6개월 이상 연체가 되고 있고 회사가 지금 전혀 돈을 못 벌고 있어서 파산 내지는 뭔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고 있는 뭐 이런 상태. 돈을 거의 뜯긴 거나 다름없는 채권. 자, 그렇다면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그 다음에 의문, 추정 손실 중에 고정부터는 위험한 거예요.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은 위험한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돈을 빌려줬는데 그 빌려준 데에서 전체 빌려준 금액에서 고정 이하의 부실 채권이 몇 %나 되느냐, 이게 바로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라는 거죠. 저축은행이 여러분들에게 이자를 많이 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자를 많이 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한마디로 신용도가 낮은 위험한 기업들한테 돈을 비싼 이자로 빌려줬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니까 여러분들한테 비싼 이자를 줄 수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행보다는 저축은행이 좀 더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얼마가 되면은 이제 문제냐면 8 이상이 되면 매우 위험한 거다. 좀 전에 BIS 비율은 8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8 이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지금 은행이 나와 있는 거 좀 가려놨는데 뭐 특정 은행을 얘기하는 것이 조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면 8 이상이 되면은 매우 위험하다 그랬는데 좀 8 이상으로 보이는 은행들이 좀 몇 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잘 보시고 여러분들의 예금과 적금을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고정 이하 여신 비율 확인하라 였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은행의 ROA를 확인하라입니다. 은행의 ROA. 은행의 ROA라는 건 뭐냐? 우리가 ROE라는 건 들어봤는데 ROA라는 건 좀 생소하죠. 총자산분의 당기순이익입니다. ROE는 자기 자본분의 당기순이익이죠. 그런데 이거는 총자산분의 당기순이익입니다. 자, 그래서
총 자산 중에서 당기 순이익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냐. 자, 이거는 말이죠. 한마디로 경영 상태가 어떠냐. 인건비, 그 다음에 뭐 임대료 이런 거 내고 정상적으로 경영이 되고 있느냐, 수익이 나고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총 자산분의 당기 순이익 곱하기 100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얼마가 돼야 되느냐? 최소한 경제 성장률보다 높아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2%, 3%대니까 최소한 3%는 나와야 돼요. 3%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3% 나오는 데도 있지만 또 안 나오는 데도 있고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데까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시고 판단을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가지가 뭐였느냐? BIS 비율, 그리고 고정이하 여신 비율, 그리고 은행의 ROA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확인했는데 내가 돈을 맡긴 은행의 경영이 굉장히 부실하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조용히 가서 예적금을 옮겨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금융 불안 상황에서 내 예적금을 잘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